아버지는 단 하나의 규칙을 세우셨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셨죠. 저는 그 규칙을 어겼고 이제야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하니까요. 기억이 닿는 한 제 삶은 단 하나의 깨뜨릴 수 없는 규칙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그 규칙은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뱉어진 적도, 글로 쓰인 적도, 설명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징벌적인 침묵과 아버지의 날카로운 경고 어린 시선, 그리고 피부로 느껴질 만큼 두껍게 가라앉은 공의 기류를 통해 배운 규칙이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그녀를 아는 척 하지 말 것. 그녀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집에서 살았죠. 그녀는 매일 밤 우리가 앉는 식탁이나 제가 방으로 올라갈 때 딛는 계단만큼이나 견고하고 싫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저에게 그녀는 우리가 보지 않기로 약속한 유령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면 그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꽃무늬 앞 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다가 저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죠. 그것은 언제나 슬픈 미소였고 눈까지 웃음이 닿는 법이 없었습니다. 안녕, 우리 아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가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 저는 그녀 뒤편 카운터에 놓인 커피포트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녀를 그대로 통과해 앞을 보았습니다.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 시리얼을 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곳에서 신문 뒤에 숨은 채 침묵의 거석처럼 앉아 계셨죠. 그녀는 아주 작고 힘없는 소리로 한숨을 내쉬며 우리 사이에 세 번째 접시를 놓았습니다. 벽하게 요리된 스크램블 에그나 팬케이크였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그대로 식어버릴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저가 세라믹에 부딪히는 소리와 아버지의 신문 넘기는 소리만을 배경 삼아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세 번째 접시는 우리의 집단적 망상을 증명하는 증거물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향긋한 고발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우리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얼굴에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가끔 그녀는 대화를 시도하곤 했습니다. 오늘 비가 올 것 같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학교 갈 때 우산 챙겨가렴. 아버지는 그저 신문 페이지를 넘길 뿐이었고 고요한 방 안에서 신문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날카롭고 묵살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시리얼을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그 바삭거리는 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외에 다른 어떤 것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입을 다물었고 희망이 사라진 얼굴에는 익숙하고 깊게 뿌리 박힌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로스트 치킨이나 빵 굽는 냄새로 온 집안을 채우며 근사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냅킨과 은식기까지 갖춰 세 사람의 자리를 정성껏 차렸죠. 아버지와 제가 앉으면 그녀는 우아하고 숙련된 동작으로 우리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접시를 채우고 앉아 우리에게 말을 걸려 했었습니다. 오늘 회사 일은 어떠셨어요? 아버지는 그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뿐 고기를 정교한 기하학적 모양으로 자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학교는? 오늘 큰 시험 있다고 했지. 저에게 묻는 말에도 저는 접시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음식을 입안에 밀어넣으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이 연극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끊임없고 소모적인 공연이었죠. 매일매일이 제 친어머니인 이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리허설이자 실전 무대였습니다. 저는 세 사람이 사는 집에서 자랐지만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길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아는 세상의 전부라면 아무리 기괴한 상황이라도 정상으로 받아들이니까요. 해가 뜨고 하늘은 파랗고 우리는 엄마와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삶의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소리를 차단하고 제 시야 가장자리에 걸리는 그녀의 형체를 흐릿하게 처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그림처럼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 배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를 먹어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이 되면서 그 수용은 다른 감정으로 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이었고 그 다음에는 깊고 갉아먹는 듯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새겨진 미세한 슬픔의 선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무시할 때 축 처지는 어깨와 지나가면서 아버지의 의자 등받이를 살짝 만지는 그 손길을 보았습니다.
결코 되돌려받지 못할 접촉에 대한 갈망이었죠. 저는 자신의 집안에 갇혀 처절하게 외로워하는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식도 변했습니다. 한때 보호자로 보였던 침묵하고 엄격한 남자가 이제는 폭군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규칙은 이상하고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매일의 정서적 폭력이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요? 외도를 한 걸까요? 제가 너무 어려서 기억하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지른 걸까요? 그게 무엇이든 이 처벌은 너무나도 가혹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조용한 고문이었고 아버지는 저를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갈비뼈 뒤편으로 원망이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잠을 이루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안방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깨우지 않으려 애쓰는 부드럽고 억눌린 울음이었고 제 마음을 찢어놨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매일 밤 그녀 옆에 누워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요? 저는 그의 행동을 기괴한 형태의 요염이자 절대적인 통제 과시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존재, 그녀가 일군 가족 내에서의 모든 존재감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를 도왔습니다. 매번 조용히 아침을 먹고 질문을 무시할 때마다 제가 그 고문을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폭발한 것은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회색빛이고 눅눅하게 느껴지는 비참하고 비 내리는 날이었죠. 거실에서 책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들어와 창가에 서서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저에게 말을 걸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서 자신이 속해 있지만 닿을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녀가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하고 슬픈 자장가였습니다. 반쯤 기억나는 꿈처럼 어렴풋이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창문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 폭풍 후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배경으로 서 있는 반투명한 형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수년간 쌓여온 죄책감, 조용한 반항심, 그리고 알아서는 안 되었던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 한꺼번에 표면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 삶 전체가 근본적으로 기괴하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연극의 일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가는 철물점 나들이를 위해 차를 몰고 나갈 때까지요. 그것은 아버지의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집안에는 강요된 침묵이 아닌 그저 텅 빈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부엌에서 등을 돌린 채 저녁 설거지를 하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너무 세게 두드려서 그녀에게도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입안이 말랐습니다. 물리 법칙을 깨뜨리는 것만 같았고 제가 말을 내뱉는 순간 우주 자체가 균열이 갈 것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그 단어는 입안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겁고 서툴렀죠. 그녀가 멈췄습니다. 비눗물 속에 잠겨있던 그녀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그 집에서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깊었습니다. 영겁 같은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눈물로 번들거리는 커다란 눈이 제 눈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기적을 보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에서 경이로운 기쁨으로 변해가는 그 표정은 너무나 순수해서 지켜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나를 보고 있구나. 그녀가 감정에 북받쳐 속삭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 착한 내 아들, 드디어 나를 봐주는구나. 그녀의 말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상황에 딱 들어맞지 않고 이상하게 들렸죠.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전 언제나 엄마를 봐왔어요. 매일 본다고요. 그녀는 의아한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미소를 참아 놓아버릴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넌 한 번도 나를 보지 않았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빠 때문이었어요. 독을 머금은 듯 그 단어를 뱉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의 규칙이었죠. 전 어렸고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전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잘못됐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짓은 잘못된 거예요. 그녀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스쳤고 곧이어 예전에 그 슬픈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하실에 놔둔 대리석처럼 그녀의 피부는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쥐는 힘은 단단했습니다. 실제했죠. 내 아빠는. 그녀가 운을 뗐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이는 힘든 시간을 보냈단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할까?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 말이야. 저는 목이 메어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참았던 숨을 마침내 내뱉는 것 같은 엄청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부엌에서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말해주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떤지, 친구들은 누구인지 제 삶에 대해 물었죠.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수년 동안 전하지 못한 사랑과 호기심이 그녀에게서 흘러넘쳤습니다. 우리는 자갈마당에 아버지의 차 소리가 들릴 때까지 대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포가 우리를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공모자 같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마지막으로 꽉 쥐었습니다. 우리 비밀이다. 그녀는 속삭이고는 다시 싱크대로 돌아서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심장이 뛰는 채로 부엌을 빠져나와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제 방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시간 내내 평소와 같은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비밀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식탁 너머로 그녀가 저를 바라볼 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공유된 지식,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집에서 제 편이 생겼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비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할 때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책, 음악, 가보고 싶어 했던 여행지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녀는 활기차고 지적이며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묻어버리려 했던 온전한 한 명의 인간이었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판 무덤에서 그녀가 기어나오도록 돕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커졌습니다. 그는 괴물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훔쳐간 조용하고 치밀한 괴물.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맞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어머니를 데리고 떠나야 할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한 보호 본능이 솟구쳤습니다. 다시는 그가 그녀를 다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이 왔습니다. 일어났을 때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냄새도 아버지의 라디오 뉴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누워 기다렸지만 침묵은 부자연스럽고 불안하게 길어졌습니다. 결국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은 비어 있었습니다. 커피포트는 차가웠고 신문은 현관 앞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1층 전체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 부모님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고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장 한쪽에는 아버지의 옷들이 평소처럼 정갈하게 걸려 있었고 어머니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였지만 그들의 부재는 비명처럼 공허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차고를 확인하니 차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일찍 출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말도 없이 그러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요? 아버지가 어딘가로 데려간 걸까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혹시 우리의 비밀을 알아채신 걸까요? 하루 종일 극심한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비서는 아버지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도 제가 아는 친구도 없었으니까요. 그녀의 온 세상은 이 집의 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방들을 서성였고 집안의 침묵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가 그녀를 해친 걸까요?
그녀와 저를 벌주기 위해 그녀를 데려간 걸까요? 가장 어두운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 단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다시 부모님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물건을 뒤지는 게 죄를 짓는 기분이었지만 절박했습니다. 서랍, 침대 및 옷장을 다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치게 깨끗하고 비인격적인 방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옷장 바닥, 신발들 뒤에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요.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죠.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일기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업무용 수첩과 똑같이 생긴 검은색 가죽 일기장 뭉치였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정교한 필체가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첫 기록은 15년 전 것이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베개에 남은 희미한 아버지의 향수 냄새를 맡으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2일, 1년이 지났다. 사고가 난 지 1년, 집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진다. 아들을 볼 때마다 그녀의 눈이 보이고 그 고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아들은 고작 3살이라 이해하기엔 너무 어리다. 그저 엄마를 찾을 뿐이다. 3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경찰 보고서에는 불의의 사고라고 쓰여있다. 폭풍 후 속에 떨어진 전선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고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그녀를 훔쳐간 것만 같다. 비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기록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고,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어제도 엄마와 대화했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실수일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기거나 뭔가 잘못된 거겠죠. 하지만 이건 아버지의 글씨였고 아버지의 방이었습니다. 뱃속이 뒤틀리는 공포를 느끼며 계속 읽었습니다. 5월 3일, 오늘 아들이 또 그랬다. 거실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멈춰서 부엌 쪽을 가리켰다. 엄마가 쿠키 만들고 있어라고 했다. 당연히 부엌에 가보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아들에게 연습한 대로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저기 있잖아라며 엄마의 모습을 설명했다. 엄마가 매장될 때 입었던 노란 드레스까지 묘사했다. 방안 온도와는 상관없는 서늘함이 몸 전체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은 5살이다.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믿어야 한다. 5월 28일. 상상력이 아니었다. 아들은 이제 매일 그녀와 대화한다. 나조차 환영을 보기 시작했다. 아들이 그녀가 지나간다고 말할 때 시야 구석에서 어른거리는 움직임. 그녀가 방금 떠난 것 같은 방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향수 냄새. 오늘 아침 복도에 있는데 아들이 방에서 옹알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랑 얘기하냐고 물었더니 엄마라고 대답했다. 엄마가 노래 불러주고 있어. 그리고 문 너머로 들렸다. 희미하게 그녀가 아들에게 불러주곤 했던 그 자장가 소리가 토할 것 같았다. 6월 15일 오늘 그것과 마주했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옆에 있는 빈 공간에 말을 걸고 있었다. 나는 문가에 서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아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보았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고 차갑게 변했다. 고막을 누르는 압박감이 느껴졌다. 나를 향한 순수한 증오와 악의가 느껴졌다. 그것은 그녀처럼 보였고 그녀의 목소리를 냈지만 아들이 쳐다보는 곳을 억지로 응시했을 때 나는 보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형체는 그녀였으나 그 눈은 검은 구덩이 같았다. 텅 비어있고 아주 오래되었으며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저것은 내 아내가 아니다. 내 아내는 떠났다. 저건 내 아내의 기억을 뒤집어 쓴 기생충 같은 다른 무언가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아버지가 미친 거예요. 슬픔 때문에 미쳐버린 게 분명합니다. 저는 하얗게 질린 손가락으로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7월 1일 아들이 오늘 밤 그것에게 말을 걸었다. 그럴 줄 알았다. 최근 아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아왔다. 죄책감이 서린 눈. 아들은 나를 악당으로 생각한다. 아마 그렇겠지. 아들이 나를 증오하더라도 안전하길 바란다. 사랑받으면서 파멸하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이제 아들이 규칙을 깼다. 문을 열어버린 것이다.
집에 돌아왔을 때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더 짙고 충만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더 강해 보였다. 더 싫지 않은 것처럼 그것에 눈에 서려있던 슬픔은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승리감, 이걸 끝내야 한다. 그 노인, 그것을 미믹이라 불렀던 사람이 마지막 수단을 알려주었다. 최후의 보루, 만약 그것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강해진다면 봉인하는 의식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희생이 필요하다. 거래다. 닻을 대신할다. 노인은 그 일이 나를 죽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차피 내가 살아온 삶이 무엇인가. 내 집의 교도소장으로 살며 아들에게 증오받는 삶이었다. 이것이 아들을 자유롭게 할 대가라면 기꺼이 지불하겠다. 아들이 또 그것과 대화하고 있다. 부엌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언젠가 내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종, 사라진 차, 아버지는 의식을 치르러 가신 겁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어머니의 형상을 빌린 저 괴물로부터 저를 구하려고요. 피가 얼음물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제 손을 잡았던 그녀의 손을 생각했습니다. 그 피부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드디어 나를 봐주는구나라던 그녀의 말이 마치 제 시선을 정복해야 할 보상처럼 여겼던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저를 보던 그 승리감에 찬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렸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들려오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소리. 콧노래. 창가에서 그녀가 흥얼거리던 그 이상한 멜로디였습니다. 아래층 복도에서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본능적으로 침대에서 튀어올라 방문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클릭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문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탈출구를 찾으려 눈을 돌렸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문은 2층 높이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예전처럼 가볍고 소리 없는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발걸음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실체가 있었죠. 그녀는 이제 더 강해졌습니다. 제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겁니다. 방문 바로 앞에서 콧노래가 멈췄습니다. 우리 아들.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였지만 달랐습니다. 끈적끈적하고 지나치게 달콤한 무언가가 더 씌워져 피부가 곤두설만큼 징그러웠습니다. 안에 있니? 걱정했잖니? 자고 일어났더니 집이 텅 비어 있어서 저는 벽 끝까지 몸을 밀어붙이고 입을 막아 거친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아빠랑 통화했단다. 문 너머로 부르는 소리가 마치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아빠가 전화하셨어.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더구나. 모든 게 다 미안하다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잘못이었다고 다 설명해 주셨어. 제 마음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아빠는 돌아가셨어. 너도 알잖아. 아빠는 머리를 좀 식히러 며칠 시간이 필요하시대. 그 달콤한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 이제 우리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길 원하신대. 정말 멋진 일 아니니. 침묵. 저는 숨을 참으며 제가 여기 없다고 믿기를, 그냥 가버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단다. 내가 느껴지거든. 그녀가 구슬프게 속삭였습니다. 어서 문 열어주렴. 팬케이크 만들어줄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엄마는 나에게 팬케이크를 만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제발 아들, 다시 나를 밀어내지 마. 드디어 나를 받아들여줬잖니.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널 돌봐줄게. 우린 진짜 가족이 될 거야. 그 말들이 독처럼 공중에 무겁게 매달렸습니다. 고통스러운 몇 번의 심장 박동 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긁히는 부드러운 소리. 문고리가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더 강하게. 찰칵, 달그락, 찰칵.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저에게 닿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차가운 벽에 닿을 때까지 물러났고 제 눈은 떨리는 모수의 문고리에 고정되었습니다. 잠금장치 주변의 나무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삐걱거렸습니다. 주머니에 든 휴대전화의 무게가 갑작스럽고 절박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손으로 전화를 꺼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긴급 호출 버튼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집안에 우리 엄마처럼 생기고 목소리도 똑같은 여자가 있는데 아빠 일기장에 따르면 엄마는 15년 전에 죽었고 저건 관심을 먹고 사는 미미이래요. 사람들은 무장 경찰 대신 구속복을 가져온 구급차를 보낼 겁니다. 문고리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깊고 공포스러운 정적, 그리고 새로운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문 반대편에서 들리는 부드럽고 규칙적인 긁는 소리. 마치 긴 손톱으로 나무 결을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긁어내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드드득, 드드득 반복해서요. 인내심 있고 소유욕이 느껴지는 소리였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였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들려도 상관없었습니다.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911입니다. 긴급 상황이 무엇인가요? 저는 전화기 스피커를 손으로 감싸고 억눌리고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침입자가 있어요. 1층 제 방에 갇혀 있어요. 침입자의 인상차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담원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문 밖 긁는 소리는 그녀의 전문적인 침착함과 대조를 이루며 계속되었습니다. 그게 모르겠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냥 소리만 들려요. 바로 문 밖에 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경찰차가 가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문을 응시하며 속삭였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녀가 반대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긁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마치 들은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요. 다시 돌아온 침묵은 이전보다 더 무겁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거나 혹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방에 갇혀 있습니다. 경찰을 불렀지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무엇을 발견할지도요. 만약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것이 사라져버린다면 어떡하죠? 그들은 아버지의 일기를 보고 제 상태를 보며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휴대전화로 최대한 빨리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들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 무슨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당신이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저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요.